자, 그러면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 MVC 모델 뷰 컨트롤러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UI 설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이나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사한 GUI 아니면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MVC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뭐 로고만 바꿔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색깔, 톤 같은 것만 바꿔서 사용한다든지 여러분들 뭐 사이트들 뭐 의류 쇼핑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이 사이트들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면 그런 좀 비슷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재사용을 할 수 있을 때 많이 쓰고요. MVC는 크게 모델, 말 그대로 모델 뷰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은 실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 쇼핑몰이라고 하면 쇼핑몰의 실제 어떤 제품, 사이즈, 그리고 그 제품에 해당하는 이미지들 아니면 실제 주문을 했을 때 주문을 이렇게 처리하는 실제 제일 많은 이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모델일 거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한테 아웃풋, 사용자한테 그림을 그려서 HTML로 그림 그려서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뷰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컨트롤러는 어쨌건 유저가 이 모델과 뷰가 있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유저가 이 웹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이제 웹 컨트롤러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앱으로도 요새 뭐 자체, 쇼핑몰 자체 앱 같은 걸로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앱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이 접근을 맨 먼저 이 사용자가 여기서 접속을 했다. 사용자가 뭐 모바일에서 하다가 웹으로 접속을 했다. 이런 정보들을 큰 흐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컨트롤러고요. 컨트롤러가 뷰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로그인 창을 띄워라. 아니면 사용자가 그럼 로그인 창을 통해서 인풋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주면 모델이 검사해서 로그인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이 컨트롤러가 어떤 큰 제어를 해주고요. 모델은 실제 연산, 뷰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언어로 보면 컨트롤러는 이제 서블릿이고요. 그래서 모델은 JDBC나 그냥 우리가 지금 그냥 쓰는 C, 자바 같은 기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사용되고 이제 뷰는 뭐 JSP, PHP와 같은 뷰를 그릴 수 있는 언어들을 활용을 해서 웹 브라우저에 전달해서 사용자가 이 뷰를 보면서 컨트롤러한테 입력을 주는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초기 웹 개발할 때 많이 사용됐던 구조입니다. 단순하고요. 단순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이 변환을 썼을 때 많이 쓰고요.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사용자가 좀 많아지거나 이 동시에 많은 어떤 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을 때 MVP, 그래서 모델 뷰 프리젠터라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구조는 뭐냐면 이 사용자 입력을 이 컨트롤러에서 원래 받아서 컨트롤러가 각 연결마다 뷰를 하나씩 만들어줘서 넘겨줬던 구조가 아니라 사용자가 들어오면 사용자 하나하나랑 뷰를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뷰랑 1대1로 매칭이 돼서 뷰가 직접 모델로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프리젠터가 대신 이 모델에 대한 어떤 입출력을 처리해주는 구조가 MVP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수강 신청 기간일 때 아주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잖아요. 컨트롤러에 10,000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가
모델을 10,000개를 컨트롤해야 되고, 그 10,000개 연결에 해당하는 모델에 해당하는 이 반대 뷰도 10,000개가 생기는데, 뷰는 이 우리한테 있죠. 웹서버에 있죠. 그 웹서버는 이 10,000명의 연결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10,000명 중에 한 명이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왜 수강 신청하다가 그냥 기다리세요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냥 페이지가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새로 고침해도 원래 페이지 안 뜨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뷰를 서버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들어오자마자 하나의 뷰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만든 뷰에서 프리젠터 모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버에는 프리젠터 하나와 모델 하나만 존재합니다. 뷰는 여러 개의 뷰는 전부 다 각자의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면 서버는 프리젠터 하나에 10,000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 한 명씩 깨워주는 거죠. 그럼 서버는 이 자기가 가용 가능한 동시에 예를 들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00명이다 하면 200명까지만 이 모델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뷰를 보여주고 201번부터는 대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명 중에 한 명이 나가면 201번째 사람을 입장시켜주고요. 그러면 서버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고정적으로 되겠죠, 그죠? 서버가 이 10,000명의 이 컨트롤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서버의 부담이 좀 적어지니까 이런 동시에 많은 이 뷰 요청이 있고 그 각 뷰 요청마다 다를 때 다른 뷰 내용일 때 이런 MVP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MVVM 모델이 생기는데 이 MVVM 모델은 뭐냐면 아까 프리젠터 같은 경우는 이 프리젠터가 모델로부터 받은 입력을 이 뷰한테 전달해 줬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MVVM은 뷰에서 어떤 요청을 주면 뷰 모델이 그 요청에 맞는 모델에 이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나면 얘가 뷰한테 야, 이 데이터 바뀌었어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카카오톡 푸시 메시지처럼 뷰한테 야, 너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어. 나한테 와서 가져가라고 노티파이만 해줍니다. 그러면 뷰가 그때서 다시 뷰 모델한테 요청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이 장점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그 웹페이지에서 뭐 수강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새로운 고침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이 그 대기 인수가 줄어들어서 내 화면이 수강 신청 페이지로 확 넘어가죠. 그 시점이 이 뷰 모델이 나한테 노티파이를 준 겁니다. 이제 이 순위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재접속해봐. 그러면 그 노티파이를 받고 뷰가 이 새로 고침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존의 프리젠터 시스템은 뷰 입장에서 1초에 한 번씩 요청을 한다든지, 뷰가 계속 프리젠터한테 어, 수강 신청 페이지에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시스템이었다면, 이 뷰 모델은 나는 수강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면 뷰 모델이 그냥 기다려. 그리고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 그때 번호표, 이렇게 대기표 뻗듯이 대기표 몇 번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내가 그때 뷰 모델에 접속해서 내 다음 필요한 페이지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결국 초기 웹 이 설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용자가 하나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MVP, MVVM 모델 도입으로 인해서 더 많은 아주 많은 사용자들이 하나의 포털을 구글이나 네이버, 페이스북 이런 SNS 같은 경우들도 엄청 많은 사용자가 그 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데도 빠르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뭐 블로그나 이런 사이트들보다 훨씬 빠르게 되잖아요. 뭐 그림이나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도 아주 빠르게 조회할 수 있고 내가 뭐 업로드하는 데이터들이 있다면 업로드도 빠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웹 모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들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모델들이, 이, 이 아키텍처들이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뭐 새로운 어떤 웹을 구현할 때도 페이스북은 이런 AVM 모델을 가지고 구현을 해서 이만한 속도를 뽑아냈다. 아니면 뭐 트위터는 MVP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들은 많이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 일반적인 아키텍처인데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그죠? 클라이언트는 그냥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버가 그 요청 데이터를 연산하고 조회하고 가공하고 변환하고 뭐 DB에 있는 외부 DB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DB든 데이터를 막 검색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뭐 7월 10일에 실시간 7월 10일 오후 2시에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클라이언트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요청을 하고 서버는 그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거의 데이터들 막 검색을 해서 그걸 잘 예쁘게 클라이언트가 잘 볼 수 있게끔 정리한 다음에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요 모델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입니다. 우리 그냥 식당이랑 똑같죠. 고객은 뭐 여기 치킨 뭐 한 마리 주세요라고 하면 서버가 알아서 그 치킨을 다 자기가 뭐 굽든 튀기든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 갖다 주잖아요.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요청만 처리가 되면 되는 거고요.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닭을 잡아야 될 수도 있고 뭐 밀가루 뭐 튀김가루를 구해와야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서버가 알아서, 그 뒤에 과정들은 서버가 알아서 해주는 이런 처리 모델을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의 요즘의 서비스들은 다 이런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임 같은 경우도 결국 그 게임 회사에 있는 서버에 여러분들의 게임 캐릭터 정보, 게임의 기록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런 저장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그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계층 구조가 있는데요. 이 계층 구조는 보통의 이 네트워크나 어떤 이 각 프로그램, 어떤 모듈들끼리 통신을 많이 해야 될 때 이런 계층 구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계층 구조의 장점은 뭐냐면 7계층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모듈은 6계층이랑만 통신을 하면 되고요. 6계층에 있는 이 모듈은 7계층과 5계층이랑만 통신을,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7계층은 밑에 있는 3계층, 2계층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통신을 할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예를 들어 뭐, 냉장고나 세탁기에 요새는 뭐, 이렇게 IoT 기능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냉장고, 세탁기가 이제 뭐 작업이 종료되거나 뭐 온도 설정하거나 하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냉장고가 어떻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내 LTE 5G 망을 통해서 내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알림을 띄우는지는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뭐 삼성 어플리케이션, LG 어플리케이션 이런 전자제품 제조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냥 내 냉장고 세탁기가 연결되면 좋아. 나는 그 어플을 키면 알아서 그 알람이 와. 나랑 유저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어떤 이
냉장고나 세탁기의 동작을 알아내기 위해서 무슨 센서를 쓰든 뭘 통신을 어떻게 해, 블루투스 와이파이를 쓰든 그건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얘가 켜졌다 꺼졌다라는 정보만 알고 싶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서버랑 뭐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나는 내가 요청하면 그 뒤에 정보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이 구조가 아주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레이어 구조, 그 계층 구조를 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뒤에서도 배우게 될 건데요. 네트워크 구성 같은 경우도 이런 OSI7 레이어 모델이나 TCP/IP 프로토콜 모델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계층의 어떤 데이터의 전송 방법을 계층 구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구현해 두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지금 그냥 제가 계층 구조의 예시라고 포함시켰는데요. 언젠가는 네, 다 외우셔야 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다양한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 설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의 좁은 의미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 때의 방법, 그럼 이 프로그램을 외부 프로그램이랑 연결한다든지 이 프로그램을 재사용했을 때의 조금 더 멀리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의 설계 방법, 아키텍처의 설계 방법 이렇게 살펴봤고요. 사실 최근의 소프트웨어 트렌드는 뭐 대화형 언어까지 많이 갔죠. 지금 뭐 파이썬 이나 스크립트 기반 언어들 아니면 챗 GPT 같은 어떤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들까지도 많이 갔는데 어쨌건 전통적으로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어떤 큰 이 혁신적인 이론은 객체 지향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이 설계에 대해서 객체 지향 분석과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좀 거시적이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분해해서 각 개발자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나누어 줄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이제 객체 지향 분석부터는 그렇게 이제 개발자가 하나의 서브 시스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시스템이 어떤 입력을 가지고 어떤 변환을 가지고 어떤 출력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트랜잭션, 어떤 모듈을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지는 나왔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구현의 순서를 음, 기존의 이 절차 지향 방식에서 객체 지향 방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체 지향 분석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 영역, 그러니까 문제를 받았을 때, 서브 시스템을 받았을 때, 이 서브 시스템에 존재하는 객체, 이 서브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변환하는 실제 세계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식물, 그냥 가만히 있는 데이터면 식물, 그 식물들을 이렇게 조작을 한다면 동물, 여러 가지 이런 객체들을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오브젝트. 그리고 이 객체들의 집합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 하나의 서브 시스템이라 보고, 이 각 객체들끼리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 객체와 객체의 상호작용, 여기까지가 객체 지향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실세계,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이런 실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하게 컴퓨터 세계로 문제 영역을 옮기는 가상화 과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예를 들어 공장에 전부 다 사람만 있는 어떤 로봇이 대체하지 않고 사람으로만 돌아가는 공장을 객체 지향 분석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하나하나,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 하나하나, 그리고 그 생산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객체라고 보고 그 각 객체들을
객체 지형 분석해서 하나하나씩의 로봇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실제 어떤 이 공장들이 그런 형태로 예, 어떤 스마트 팩토리와 어떤 뭐 디지털화 이렇게 전환되어 가고 있죠. 한 번에 그냥 사람이 뭐 100명이 들어갔던 걸 로봇 100개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닐 거고요. 하나하나씩 대입해가면서 변환해가면서 고쳐가면서 이런 객체 지향적인 접근으로 공장들이 많이 변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객체 지향에서 이 모델링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넓은 의미의 모델링은 어떤 시스템의 성능, 아니면 동작 과정을 도식화. 우리 아까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도 도식화했죠. 어, 플로우 차트나 이런 걸로 DFT 같은 걸 도식화했잖아요. 도식화하거나 이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문제 영역, 서브 시스템을 절차적으로 어쨌건 도식화를 하거나 객체 지향, 이 자료와 기능, 함수들을 객체 단위로 묶어서 이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물건을 들고 어디다가 내려놓는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객체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객체.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물건을 드는 것과 물건을 내리는 것을 할 수 있네. 여기 하나의 객체네. 이런 이 형태로 모델링하는 게 객체 지향 방법이고요. 절차적 방법은 사람이건 뭐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료를 기점으로. 입력 데이터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가공해야 될 데이터를 기점으로 얘를 처음에는 뭐 색깔을 칠했다가 두 번째는 얘를 어디로 옮겼다가 세 번째는 얘를 어떻게 했다가 이게 그냥 이 자료 자체의 처리 순서를 기점으로 모델링하는 게 절차 방법이고요. 객체 지향 방법에서는 이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각 이 객체들을 명세화하고 객체들이 하는 기능들을 구현, 명세하면서 설계하는 것이 객체 지향 모델링이고요. 이 모델링에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기능 관점, 동적 관점, 정보 관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능 관점은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 소프트웨어가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기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능은 입력에 따른 결과, 그래서 보통 연산, 제약 요건, 예를 들어 내가 뭐 사인 30, 그 30을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사인 30도는 뭐 삼각형 이렇게 직삼각형을 그려서 어, 계산을 해낸다. 뭐 그런 기능들 기준으로 구현하는 게 기능 관점 모델링이고요. 이제 동적 관점은 이 동작과 제어, 시스템의 상태, 어떤 특정 시스템을 켜거나 끄거나 그런 동작 단위의 이 모델링을 하는 것이고요. 보통 어떤 그 변수나 이런 이 상태, 뭐 센서 값들, 센서를 껐다 킨다, 아니면 센서에 그걸 이용해서 뭐 문을 닫는다 연다 이런 동작들, 다른 어떤 이 객체들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변화를 막게 하는 그런 형태들을 동적 관점이라 하고요. 네, 정보 관점은 일반적으로 이제 정적인 정보들, 외부에 있는 정보를 읽어온다. 단 센서들. 센서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센서의 정보를 읽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센서들. 센서들은 지속적으로 외부에 있는 정보를 계속 긁어오죠. 그 긁어온 이 정보를 가지고 얘가 무언가 뭐 예를 들어 뭐 30이 넘는다. 그러면 그때 어, 어떤 신호를 발생시키고 그 신호를 가지고 동적 관점은 그 신호를 감지해서 감지된 신호를 가지고 뭐 경보를 발생시킨다.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동작시킨다. 이런 게 이제 동작 관점인 거고요. 기능 관점은 저런 이 동작이 발생했을 때 이게 언제 발생했다, 어디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함수적인 기능들을 이
보는 것이 모델링의 기능 관점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형 모델링 할 때 기능 기준으로 기체를 분해하고 또 동적 기준으로 다른 객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어떤 상태를 변하게 하는 게 있네 보고 정보 관점. 객체는 스스로 뭘 하진 않는데 계속 어딘가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더라. 얘가 수집한 정보를 동적 관점이나 기능적 관점일 때 뭐 변화가 생기더라. 그래도 얘는 하나의 객체로 본다. 정보 관점의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스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스 케이스는 뭐냐면 이 고객이 우리가 뭐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고객이 뭐 꼭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지만 고객은 공학 전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이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지만 우리 회사에서 필요해서 주문을 넣었다. 근데 개발자가 와가지고 뭐 객체 지향의 동적 관점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뭐 사용자 입장에서 아니 나 그럼 너희들 거 안 쓸래. 저기 딴 데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면 뭐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요구 수요자, 사용자랑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유스 케이스는 고객 입장에서 야, 고객이 뭘 하고 싶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 학번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학생의 학번 외에 다른 정보를 학번을 가지고 알고 싶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유스 케이스를 어, 설계자한테 던지는 거. 그럼 설계자는 이 서비스 사용자를 이 하나의 객체로 보고 그러면 서비스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각 유스 케이스들을 다 구현합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그런 다음에 이 사용자들의 유스 케이스,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관리 단위로 묶어내게 되고요. 영역 단위로 묶어내게 되고 또 사용자는 유스 케이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사용자의 유스 케이스는 아니지만 사용자의 기능을 관리하기 위한 또 관리자의 유스 케이스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추어서 이제 관리자의 유스 케이스 그리고 사용자가 하나의 타입일 수도 있지만 사용자 자체가 여러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이다. 그러면 학생도 있고 교수도 있고 사서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도서 판매 시스템 사서가 도서를 구매하고자 했을 때 외부 도서 판매 시스템이 연결되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로그인부터 대출 신청, 대출 승인 빼고 대출 신청까지는 로그인 대출 신청까지는 학생이나 교수나 다 똑같은 기능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스 케이스일 때는 교수와 학생을 하나의 객체로 묶어서 그냥 대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출자라는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신청과 대출 승인. 이 대출자는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서도 대출자는 아니지만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둘 다 공통이 되는 사용자라는 기능만 이렇게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스 케이스를 활용해서 이 여러 개의 객체라는 게 꼭 어떻게 실존하는 것들만을 객체로 하는 게 아니라요. 사용자라는 객체는 없잖아요, 사실. 존재하진 않습니다. 교수, 학생, 사서 모두를 사용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특성의 이 상속과 다형성이라는 특성을 활용한 건데, 공통적인 기능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묶어서 그 객체에다가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객체 지향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안다라고 하면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일반 타는 일반 소형차, 대형차, 특수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자동차라고 하죠. 왜냐?
자동차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어, 악셀, 그다음에 클러치 이렇게 이런 구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용자라고 하면 로그인할 수 있는 거, 대출자라고 하면 대출 신청과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실제로 사용자라는 어떤 객체, 대출자라는 객체는 없습니다. 실제 객체는 교수냐, 학생이냐, 사서냐이거든요. 이런 구성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아, 저런 분류가 있구나. 그 다음에 그 분류에 맞는 유스 케이스들을 그려가면서 네,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이 객체 지향 설계의 유스 케이스이고요. 유스 케이스는 어떤 이 객체들의 액션들을 기점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것이라면 이 정보 모델링 UML이라는 랭귀지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 객체들이 사용하는 정보를 기점으로 객체들이 어떤 정보들을 사용하고 정보들 간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 관계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 정보 모델링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라는 것은 팀이랑 연관이 있고 종목이라는 것은 경기장이랑도 연관이 있을 거고요. 경기장이라는 클래스는 이 한 게임 한 게임 그 각 경기 오늘 경기 어제 경기 그 경기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 경기에 해당하는 두 개 이상의 팀이 있을 거고 그 팀의 주장이나 팀의 멤버들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이 팀의 운동선수들 중에서 경기에는 출전 선수들만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요. 각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몸 상태가 있고, 운동선수들 중에서는 후보 선수도 있을 거고, 주전 선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이 정보 간의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정보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간 다음에 사용자, 이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말한 사람들 가져가면 이게 맞습니까? 아, 이게 아니다. 우리는 후보 선수, 주전 선수, 그다음 뭐 2차 후보 선수도 있다. 그 2차 후보 선수가 갑자기 경기를 뛸 수도 있다. 아, 그러면 그림을 새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기반해서 이 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설계 초기부터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용자, 이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 사용자한테 정확한 기능을 확인받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작업들입니다. 그 다음은 이 동적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동적 모델링은 앞에 유스케이스 정보 모델링이랑 비슷한데요. 동적, 시퀀스, 순서를 기점으로 보는 겁니다. 고객이 로그인을 시도하면 그 로그인이 성공되냐, 안 되냐, 그 결과를 알려주기 전에 상품을 조회해서 상품을 추천한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로그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그인 결과가 보여진 다음에 상품의 리스트를 로그인 성공하자마자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4번을 했는데 로그인이 실패했다. 그러면 다시 1번으로 가겠죠. 5번으로 바로 안 오고. 이런 이 어떤 일의 순서를 기점으로, 시퀀스를 기점으로 이 모델링 하는 것을 동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일이 사람마다가 이게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마다 동적 모델링이 훨씬 더 명확하고 중요할 수도 있고 정보 모델링이 명확하고 중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각 소프트웨어들마다 다르게 준비되어 그 특성이 다를 거고요. 그에 맞추어서 다양한 이런 모델링 방법들을 가지고 이 수요자, 사용자한테 가서 정확한 요구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음 모델로는 이 기능 모델링입니다.
기능 모델링은 앞에 이 동적 모델링은 어떤 일의 순서를 기점으로 봤는데요. 기능 모델링은 이렇게 다양한 분기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들어 ARS에 뭐 1번, 7번, 12번, 11번, 뭐 이렇게 2번 눌러가서 하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구현해야 될 때 각 기능별로 예, 아니요, 뭐 분기해서 이런 처리를 그려줘야 될 때는 이 그림을 이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기되다가 다른 이 모듈, 다른 모델에 이렇게 가서 응답을 받고 또 내 응답을 처리하고 이런 이 액티비티 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내가 구현하지 않는 서비스랑 언제 어떤 이 조건일 때 어떤 시점에 이 통신 뭐 액티비티 뭐 기능을 한다라고 그려서 우리 메인 서비스 내가 구현해야 할 기능이 이 기능이 맞냐라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자 입장에서 명확한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모델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모델들은 전부 다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어, 틀 안에서 사용하는 모델링들입니다. 절차 지향이면 단순히 이 동적 모델링 절차만 보겠죠. 그런데 이 객체 지향에서는 다양한 이 모델링 방법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수요자가 원하는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객체 지향이라는 이 설계 원리, 물론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현실 세계의 이 문제를 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객체, 클래스, 변수, 함수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쓰게 되는데 이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라는 것은 이 유사한 객체들의 모임입니다. 클래스는 뭐냐면 바이시클, 이 자전거라는 것은 클래스입니다. 자전거 클래스. 자전거에는 여러 개 있죠. 그 공유 자전거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도 있고 학생들이 소유한 자전거도 있고 그 자전거들은 전부 다 객체인데 그냥 자전거라는 단어는 클래스인 겁니다. 그 모든 자전거들을 다 지칭하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이 각 객체들의 특성에 의해서 이 클래스 속성 값들이 정의되고요. 그래서 보통 자전거에는 무게, 가격이라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죠. 자전거는 대부분 다 어, 우리가 측정하면 측정할 수 있는 무게, 그리고 내가 이 자전거를 구매했을 때의 가격이란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바이시클에다가는 웨이트랑 프레이스라는 이 속성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카카오 자전거는 무게가 얼마고 가격이 얼마고,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자전거는 무게가 얼마고 가격이 얼마고, 다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는 무게가 얼마고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객체들은 속성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속성의 값은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성 자체가 어떤 자전거는 무게가 숫자인데 어떤 자전거는 무게가 숫자가 아니라 뭐 A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어떤 속성들을 갖는 집합을 이렇게 속성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는 객체들이 할 수 있는 메소드, 비헤비어, 행동들도 같이 클래스로 묶어두게 됩니다. 뭐 자전거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움직이는 것이랑요. 혼, 그 이렇게 벨 같은 게 있잖아요. 벨로 소리를 내는 거. 그런 것들을 보통 다 자전거들이 다 되죠.
하지만 그 기능들이 조금 다르죠. 어떤 자전거는 빠르고, 어떤 자전거는 느리고, 어떤 자전거는 혼이라는 기능은 있지만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고 저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 객체들은 이런 기능들을 다 한다, 보통. 물론 아주 특수한 객체들은 클래스에 있는 속성이나 그런 메소드, 비헤비어가 없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일단 유사한 이 객체들끼리의 묶음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천천히 다음 시간에 이 클래스의 좀 더 상세한 속성들, 이 캡슐화, 상속, 다형성, 또 객체 지향의 특징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문의 사항이나 이런 잘 이해 안 됐던 내용이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